달단 가장 완벽했던 계절의 균열. 서늘한 밤바람이 불던 그날까지 내 나이 60을 넘기고 나서야 내 삶에 봄날이 오는가 싶었다. 평생을 오직 아들 민준이만을 위해 살았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그때가 민준이 15살이었는데 나는 어린 아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화장실에 숨어서 베개를 입에 물고 흐느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고 저녁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자식을 키워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무릎은 시리도록 아팠지만 민준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안정된 직장을 구할 때까지 버텼다.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다.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졸업 후에도 매달 용돈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늘 혼자였다. 30이 훌쩍 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나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가슴이 저려왔다. 내가 민준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 그런 민준이가 33세 데려온 지우는 내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늘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민준이가 저토록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지우는 얼굴도 예뻤지만 그보다 더 예쁜 마음씨를 가졌다고 생각했다. 첫 인사를 할 때 두 손으로 공손히 절을 했고 내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장미꽃에 숨겨진 비밀. 어머니 이 장민넝쿨은 제가 민준 씨랑 같이 심은 거예요. 내년에는 더 예쁘게 필 거예요. 지우는 마당에 장민넝쿨을 심으며 내게 조곤조곤 말했다. 그날은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지우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도 흙을 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손톱에 흙이 끼는 것도 개의치 않고 정성스럽게 화단을 가꾸는 모습이 천사 같았다. 지우야, 손 다쳐. 가시 조심해. 괜찮아요 어머니 장미는 가시가 있어야 더 아름다운 법이에요. 그때 지우가 한 말이 지금 생각하니 섬뜩하다. 가시가 있어야 더 아름답다니. 지우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었을까? 나는 그 말에 평생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드디어 민준이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야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구나. 초여름의 햇살 아래 탐스럽게 핀 장미꽃을 보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민준이와 지우가 결혼한 지 석 달. 그 석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지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렸고 저녁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나에게는 항상 다정했다.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팥빙수를 사와서 함께 먹자고 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효도할게요. 민준이 오빠가 어머니께 못다 한 효도 제가 대신 할게요.
그런 말을 할 때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날 뻔했다. 지우를 바라보는 내 눈에 사랑이 가득했다. 지우는 웃음꽃이 피어난 내 눈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참 겸손하고 예쁘게만 보였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지우의 표정이 이상할 때가 있었다. 전화를 받을 때면 급하게 밖으로 나가거나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갔다. 설마 내가 딸처럼 아끼는 며느리에게 그런 비밀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운명의 메시지. 그날은 7월의 끝자락, 장마가 막 끝나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이었다. 늘 그렇듯 마당 평상에 앉아 뜨거운 햇살을 쬐며 고추를 말리고 있었다. 지우가 심어준 장미꽃이 한창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나는 그 꽃을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있었다.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문득 혹시나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걱정이 스쳤지만 요즘은 민준이가 워낙 보이스피싱에 대해 교육을 시켜서 웬만한 것은 구별할 수 있었다. 나는 돋보기를 쓰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며느리의 과거.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 지우가 전에 무슨 큰 사고라도 쳤을까?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하는 별별 걱정이 다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사람이 장난으로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한동안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정수님께 이런 식으로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수님께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우를 아는 첨부된 파일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법원 판결문. 그 세 글자가 내 눈에 박히는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게 대체 무슨... 나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사건명 위자료 청구의 소 사건 번호 2022-25 피고 김지우 1990년생 원고 박선영 1988년생. 머리가 멍해졌다. 그리고 판결문 아래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줄지어 있었다. 피고 김지우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기혼자인 이모 씨와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이모 씨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는 원고 박선영 이모 씨의 배우자에게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불륜. 며느리 지우가 그것도 2021년이면 민준이와 교제를 시작한 게 2021년 여름이었는데 그럼 지우는 민준이와 만나기 시작하면서도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뜻인가? 나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지우의 이름이 새겨진 그 글자들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아래에 첨부된 증거 자료였다. 재판에 제출된 메신저 대화 내용들이 그대로 캡처되어 있었다. 사랑해 자기야. 나도. 오늘 부인은 집에 없어. 응, 친정 갔어. 나 자기랑 혼자 있고 싶어. 지금 갈게. 빨리 와. 기다리고 있을게. 나는 토할 것 같았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내가 평생을 내 자식보다 더 곱게 봐주었던 며느리의 실체가 이런 더럽고 음란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날짜였다. 2021년 8월 15일자 대화. 그날은 민준이가 지우를 우리 집에 처음 데려온 날이었다. 내가 지우를 보고 이쁜 딸 얻었네라며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날. 지우는 다른 남자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순수하고 해맑은 웃음으로 나를 대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끔찍한 괴물의 얼굴로 변해 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날 저녁 지우가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며 절했던 모습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연기로 느껴졌다. 마당의 따스한 햇살도 아름답게 피어난 장미꽃도 더 이상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지우의 미소, 지우의 착한 행동, 지우의 모든 것이 가짜였다. 내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저런 몹쓸 것한테 속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전개 의심과 추적, 진실의 그림자, 불면의 밤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었다. 밤이 되면 눈을 감아도 지우의 가면 쓴 웃음이 보이고 그 뒤로 다른 남자와 포옹하는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낮에는 지우가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 뭐 드실래요? 라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는데 그 목소리조차 이제는 소름 끼쳤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우를 바라보며 행복해했다. 엄마, 지우가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지 않아요? 라며 바보 같은 소리를 할 때마다 나는 차마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입술을 깨물었다. 내 아들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추악한 과거를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그 절망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우선 그 인명의 제보자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했다. 인터넷으로 법원 판결문 조회 방법을 찾아보고 민준이 몰래 사건 번호로 검색해 보았다. 진짜였다. 김지우 생년월일까지 일치했다. 우리 며느리 지우가 맞았다. 그제야 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서서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변호사는 3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었는데 내가 가져온 판결문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거 진짜 충격적인 자료네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나는 임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려워요. 혼인 무효는 정말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돼요. 상대방이 성범죄자였다든지 아니면 이미 기혼자였다든지 하는 중대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만요. 불륜 경력은 혼인 무효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혼은요? 이혼은 가능해요. 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불륜이 있어야 더 유리하죠. 결혼 전 불륜만으로는 위자료를 많이 받기 어려워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절망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내 아들의 평생을 저런 여자에게 맡길 수는 없었다. 그럼 현재 진행형인 불륜의 증거를 찾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하시기에는 위험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하겠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탐정이 된 시어머니.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것이 단순한 과거사일까? 내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이 피어올랐다. 만약 지우가 결혼 후에도 그 남자와 계속 만났다면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지우와 민준이가 모두 나간 틈을 타서 그들의 방으로 향했다. 마치 범죄 현장을 조사하듯 조심스럽게 화장대 서랍과 옷장을 살폈다. 화장대 서랍에는 별다른 게 없었다. 화장품과 액세서리들 뿐. 하지만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가방을 발견했다. 명품 브랜드가 아닌 평범한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다. 민준이가 사준 건 아닌 것 같았다. 가방 안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수첩에는 일기장처럼 매일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지우는 평소에 나에게 자신의 일정을 다 말해 주었다. 어머니, 오늘 친구 만나러 가요. 오늘은 쇼핑하러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수첩의 일정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곳들이었다. 나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다. 판결문 외에도 몇 장의 사진이 더 있었다. 메신저 대화 화면을 캡처한 것들이었는데 그 중 몇 개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지우는 결혼 후에도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 며칠을 망설이다 나는 결심을 굳혔다. 증거를 내 손으로 직접 잡기로. 하지만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동네 친구 명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명자는 나보다 5살 어렸지만 젊었을 때 드라마 작가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에 더 익숙했다. 정소나 정말 확신하는 거야? 응, 확실해.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지어내겠어. 명자는 판결문과 사진들을 보더니 혀를 찼다.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그런데 정말 민준이한테 말 안 할 거야? 아직 안 돼. 확실한 증거를 잡고 말해야지.
그냥 과거 일로만 끝날 수도 있잖아. 알겠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명자는 생각보다 적극적이었다. 아마 드라마 작가였던 경험 때문인지 이런 추리 상황을 오히려 흥미진진해했다. 우선 지우의 동선을 파악해보자.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우리는 일주일 동안 지우의 패턴을 관찰했다. 지우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외출했다. 화요일은 오후 1시 30분경에 나가서 5시경에 들어왔고, 금요일은 오전 10시 30분경에 나가서 오후 2시경에 들어왔다. 친구 만난다고 하더라고. 어떤 친구? 대학 동창이라고 해. 하지만 수첩에 적힌 장소들을 보면 단순히 친구를 만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았다. 특히 중구 호텔이라는 표현이 신경 쓰였다. 절정 추격, 그리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다음 주 화요일, 나와 명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늘봄 카페 앞 골목에 숨어 있었다. 7월의 마지막 주, 오후 햇살이 뜨거웠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마치 영화 속의 스파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정순아, 긴장하지 마.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척하면 돼. 명자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오후 1시 50분, 지우가 혼자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몸에 딱 맞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민준이 앞에서 입던 수수한 차림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창가 쪽 구석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저렇게 꾸미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명자가 중얼거렸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다. 키가 크고 잘생긴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사진 속 남자와 똑같았다. 남자는 지우의 맞은편에 앉았고, 지우의 얼굴에는 민준이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은밀하고 농염한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뭔가를 속삭였다. 분명 연인 사이의 분위기였다. 저거 봐, 손 잡고 있어. 사진 찍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명자가 대신 몇 장을 찍었다. 좀 더 가까이 가볼까? 위험해. 들킬 수도 있어. 하지만 바로 그때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우리는 무작정 그들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길 건너편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목 안쪽에는 작은 모텔이 하나 있었다. 시신화장 모텔이라는 간판이 걸린 허름한 2층 건물이었다. 설마 정순아, 저기 봐. 두 사람이 모텔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 골목 입구 전봇대에 기댔다. 이제 확실해졌네. 명자가 나직하게 말했다. 사진 더 찍자. 우리는 모텔 앞까지 가서 건물과 간판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리고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약 2시간 후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다. 지우의 머리가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립스틱이 지워진 상태였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다시 지우의 차로 향했다. 우리도 멀찍이 따라가며 계속 촬영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남자가 지우의 볼에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담았다. 바로 그때였다.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가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다. 여보세요? 응, 민준아, 응, 친구랑 쇼핑하고 있어.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응, 사랑해. 전화를 끄는 지우는 옆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며 키득키득 웃었다. 마치 남편을 속이는 것이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민준이가 사랑해라고 말할 때도 전혀 죄책감 없는 표정으로 나도 사랑해라고 답했다. 정순아, 저거 녹음도 됐어. 명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지우가 민준이에게 거짓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우의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우리는 차창 너머로 그 화면을 볼 수 있었다. 오늘 부인은 없어.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판결문에 있던 바로 그 문구였다. 똑같은 패턴, 똑같은 수법. 이 악마 같은 여자가 결혼 후에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다니. 지우는 그 메시지를 보고 옆에 남자에게 보여주었다.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저들에게는 이 모든 게 게임에 불과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노는 더러운 게임. 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들어 그 화면을 선명하게 담아냈다. 결정적 증거였다. 내 아들의 행복이, 우리 가족의 미래가 이 한 장의 사진에 달려 있었다. 바로 그때 지우의 눈이 백미러를 통해 나와 마주쳤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다. 지우의 얼굴에서 해맑은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와 함께 싸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겨우 이걸로 웃기지도 않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미소는 내가 지금까지 본 지우의 모든 표정 중 가장 진짜 같았다. 가면을 벗은 진짜 지우의 얼굴이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자비한. 나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진실을 밝혀냈지만 동시에 내 가족의 파멸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가면이 벗겨진 후의 전쟁.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 오늘 백화점에서 이거 샀어요. 어머니 드시라고요. 지우가 내밀어준 것은 비싼 한과 선물 세트였다. 평소 같았으면 지우야, 이런 비싼 것까지 사오지 않아도 되는데 라며 기뻐했을 텐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다. 고마워.
지우야. 나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답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어디 나가셨어요? 지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역시 들켰다. 응. 왜? 아, 그냥 동네에서 어머니 닮은 분을 본 것 같아서요. 아, 나야. 어디 멀리 가겠니? 그냥 동네 마트 다녀왔지.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상대방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바둑 기사 같은 차가운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지우는 평소보다 더 애정 표현을 했다. 자기야, 오늘 힘들었어. 내가 자기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우와, 정말 고마워, 지우야. 민준이는 너무 행복해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저렇게 순수한 내 아들이 저 악마 같은 여자에게 완전히 속고 있다니. 익명의 제보자의 정치체. 그날 밤 내 휴대폰에 다시 메시지가 왔다. 같은 번호였다. 정수님 오늘 많이 놀라셨죠? 직접 확인해 보니 어떠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저는 박선영입니다. 그 판결문의 원고 박선영이에요. 김지우 때문에 제 가정이 무너졌거든요. 박선영. 지우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 그 여자였다. 김지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한 번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계속 그런 짓을 해요. 전 정수님의 아들분이 저희 남편처럼 되지 않았으면 해서요. 박선영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왔다. 김지우가 만나는 남자는 이정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부남이고요. 아내와 아이가 하나 있어요. 김지우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곧 임신 소식을 발표할 거예요. 물론 누구 아이인지는 확실하지 않겠지만요. 임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지우가 그런 계산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증거는 충분히 모으셨으니 이제 행동하세요. 더 늦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지우의 역호. 다음 날 지우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지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무슨 얘기? 어머니가 저를 미행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 정면 승부였다. 나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민준이를 속이고 있잖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훈이라는 남자 알지? 모텔에서 뭘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 지우의 표정이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세요.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야? 나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지우와 이정훈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민준이에게 거짓말하는 동영상까지. 지우는 그 모든 것을 본 후에도 태연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돼? 내 아들을 속이는 내가 안 되는 거지.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혼이요? 그렇다면 민준이 오빠한테 직접 말씀하시죠. 하지만 과연 민준이 오빠가 어머니 편을 들까요?
지우의 말에 나는 순간 당황했다. 민준이 오빠는 저를 너무 사랑해요. 어머니보다도 저를 더 사랑할걸요? 어머니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민준이 오빠는 저를 믿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를 원망하겠죠. 아들의 행복을 질투하는 시어머니라고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정말 그럴 수도 있었다. 민준이가 지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저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도 할 말이 있거든요. 할 말이 뭐가 있다는 거야? 민준이 오빠한테 말할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집착이 심한지, 며느리를 얼마나 감시하고 통제하려 하는지, 그리고 지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다. 어머니가 민준이 오빠의 첫사랑 선미 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선미, 민준이가 대학 시절 사귄 첫사랑이었다. 나는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다며 온갖 방법으로 헤어지게 만들었다. 그 일을 지우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민준이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선미 씨는 결국 미국으로 떠났고 민준이 오빠는 몇 년간 연애를 못했잖아요. 모든 게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지우는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였다. 어머니가 저를 이혼시키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는 불륜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민준이 오빠를 독점하고 싶어서죠. 민준이 오빠가 저한테 의존하는 게 싫어서죠. 그게 아니야. 난 민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거짓말 마세요. 진짜 민준이 오빠의 행복을 원한다면 저와의 결혼을 축복해줬어야죠. 하지만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너무 티났어요. 지우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나는 정말로 민준이를 독점하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요.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준이 오빠한테 이상한 말 하지도 마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건데. 민준이 오빠와 함께 이 집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신 어머니를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지우는 자리를 떴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마지막 카드. 그날 밤 나는 박선영에게 연락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네, 좋아요. 내일 오후에 만나요. 다음 날 나는 박선영을 만났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눈가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정수님, 김지우가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김지우는 정말 교활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데 천재예요. 박선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똑같은 협박을 당했어요. 제 남편한테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했죠. 저는 무서워서 한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이혼하게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민주님께 직접 말하세요. 지금 당장요. 김지우가 임신을 발표하기 전에요. 임신이요. 네, 곧 있을 거예요. 김지우의 단골 수법이거든요. 상황이 불리해지면 임신 카드를 써요. 물론 누구 아이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박선영의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민준이가 믿지 않으면? 그럼 이걸 보여주세요. 박선영이 꺼낸 것은 두꺼운 파일이었다. 김지우의 과거를 모두 조사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남자 관계, 불륜 이력, 심지어 유산 기록까지 다 있어요. 파일을 넘겨보니 정말 충격적이었다. 지우는 결혼을 앞두고도 3명의 남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고 그 중 2명은 유부남이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우가 좀 이상해요. 오늘 갑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하면서 방에서 안 나와요. 왜? 모르겠어요. 혹시 엄마가 뭐 말씀하신 거 있어요? 순간 망설여졌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민준아, 엄마가 집에 가서 할 말이 있다. 지우 없을 때 나와.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말할게. 중요한 이야기야.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정말로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만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왜 저래요?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민준아, 엄마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판결문, 사진들, 박선영이 준 자료까지 모든 것을.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분노와 절망이 섞인 표정으로 변해갔다. 이게 정말이에요? 응, 민준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민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지우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지우야, 나와. 방문이 열리고 지우가 나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우는 울고 있었다. 오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다 사실이에요.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다.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지우는 계속 울면서 말했다. 오빠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없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그럼 결혼은 왜 했어? 나를 왜 속였어? 오빠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금지된 걸 원해요. 지우의 고백은 차라리 소름 끼쳤다. 그렇게 태연하게 마치 자신의 취미를 설명하듯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빠 저 임신했어요. 민준이와 내가 동시에 돌아봤다. 누구 아이야? 모르겠어요. 오빠 아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순간 민준이가 폭발했다. 나가. 당장 나가. 오빠, 나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상처, 그리고 새로운 시작. 지우는 그날 밤 집을 나갔다. 하지만 이혼은 쉽지 않았다. 지우는 임신을 이유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했다. 민준이는 친자 확인을 요구했지만 지우는 거부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박선영이 제공한 자료들이 결정적 도움이 됐다. 지우의 과거 불륜 이력,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된 불륜 행위가 모두 드러났다. 피고 김지우는 혼인 기간 중 지속적으로 불륜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지우는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민준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임신에 대해서는 친자 확인 후 양육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우는 친자 확인을 끝까지 거부했다. 그리고 얼마 후 유산했다고 발표했다. 진짜 유산인지 아니면 낙태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에도 민준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매일 밤 술을 마셨고 그 밝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다. 엄마, 저는 왜 이렇게 바보일까요?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정말 지우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졌다. 순수한 내 아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엄마가 함께 있어줄게. 한 해가 지나고 그렇게 한 해가 지났다. 민준이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술도 줄였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가을이 찾아왔다. 초여름에 화려했던 장미꽃은 모두 지고 대신 국화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지우가 심었던 장미 넝쿨도 나는 모두 뽑아버렸다. 그 자리에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꽃을 심었다. 엄마, 이번에는 뭘 심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그럼 해바라기 어때요? 항상 해를 바라보는 꽃이잖아요. 좋다. 우리는 함께 해바라기 씨를 심었다. 거짓과 배신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희망을 심는 기분이었다. 엄마,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민준이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나는 울컥했다. 내 아들이 다시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래, 내 새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괜찮아. 엄마는 내가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민준이를 독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민준이가 언젠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기꺼이 축복해 줄 생각이었다. 지시우 때문에 배운 것이 있다면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새로운 봄날, 그로부터 6개월 후 민준이에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회사 동료인 수진이라는 여자였다. 소박하고 진실한 지우와는 정반대인 사람이었다.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착해요. 정말 착하고 솔직해요. 민준이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더 신중하고 더 현실적이었다. 아픔을 겪고 성숙해진 것이다. 수진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꾸밈 없는 자연스러운 미소, 진심 어린 인사,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한 눈빛. 지우 같은 가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 민준이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잘 모시겠어요. 아니야, 수진아. 우리가 서로 잘해보자.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었다. 마당에 심은 해바라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항상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해바라기처럼 우리도 이제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한여름의 악몽은 끝이 났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마당에는 거짓의 그늘이 사라지고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만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민준이와 함께 삶의 새로운 봄날을 맞이할 것이다.